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복수는 모두 끝이 났고 오랜 수건을 이뤄냈는데 백작은 행복했을까? 이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사이다의 뒷맛이 썩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탄산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혹은 물로나 아니면 칫솔로 입을 헹궈내지 않으면 그 당분이 우리의 이빨을 썩게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시원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통쾌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 복수극의 뒷맛이 쓰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등장인물, 주인공일수록 복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마모되어 가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복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당글라를 파멸했고요. 빌포르 무너졌고요. 페르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 당테스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정밀하게 복수를 설계해왔고 그 과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이 사람이 오히려 심각하게 낙심하게 되죠. 낙심.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어. 이 정밀한 계산에서 빗나간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작고 순수했었던 소년 에두아르의 죽음 앞에서 맞아. 그가 깊은 침묵에 잠기죠. 내가 네.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작이 파리를 떠나서 복수를 모두 마치고 나서 그곳에서 모든 정적들을 다 해치우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파리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로 떠나가게 됩니다. 수평선 너머로. 복수를 통해서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정의가 실현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게 평화가 찾아와야 될 텐데 평화가 오지 못하는 거죠. 대신 남는 것은 허무감, 회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떠나감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는 떠나면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깁니다. 막시밀리앙 모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테스 시절, 에드몽 당테스 시절의 선주 피에르 모레의 아들이었어요. 피에르 모레는 그 당테스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그가 당테스가 감옥에 간 이후에 그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는 당테스는 돌아와서 피에르 모렐의 아들이었던 막시밀리앙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돌보았고 뭐 일종의 연애 상담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시밀리앙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고 유산 남기고 네.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주면서 당테스는 또 다른 여자와 떠납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네. 하이데라는 여자예요. 하이데. 네, 하이데는 작품의 앞부분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당테스의 원수 중에 한 명이 파멸시킨 그리스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스 총독의 딸이죠. 그리스 총독의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의 아내와 딸이 노예로 팔렸고 기억난다. 네, 그 딸이 돌아와서 이 영웅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나쁜 놈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네. 노예 소녀였던 하이데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자기가 노예로 산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는 거의 수양딸처럼 돌보고 키웠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왜요? 딸처럼 키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하이데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사랑하게 된 거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리고 자기 삶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이 복수가 이렇게 빗나가고 있을 때 이 모든 복수를 끝내고 나서의 마무리는 죽음이다. 나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하이데가 유언장을 보게 된 거죠. 네. 빡빡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몬테크리스토 백작 유언장에는 나 죽으면이라고 하는 유언장이니까 당연히 내가 죽으면이잖아요. 네. 내가 죽으면 하이데는 막시밀리앙 모렐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런 걸 남겨놓으니까 이 하이데가 죽는다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막시밀리앙이 아니야. 음. 당신이야. 라고 해서 유언장 찍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못 산다. 뭐 이러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복수의 끝에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원래는 그의 계획은 모든 복수가 끝난 후에 자신도 세상에서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던 거죠. 세상에서 퇴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이데라는 존재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파리라는 욕망과 복수,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얽혀 있었던 그 세계를 떠나서 지중해 바다 어딘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오디세우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의 이야기에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지중해 바다를 헤맸던 것처럼 에드몽 당테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비롯한 여러 가면을 쓰고 복수를 펼쳤던 그가 비로소 그 모든 가면들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지중해 바다로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하이데가 되었던 것이죠. 네. 아니 사랑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행여나 메르세데스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네네네.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엔 두 사람이 모두 너무 멀리 가버리긴 했죠. 네네네. 메르세데스 역시 백작의 마음 역시 복잡해 보이는데 그는 메르세데스를 진심으로 용서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메르세데스와 당테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다시 만나고 서로 존재를 둘 다 서로 딱 인지하게 되는 그 시점에 묘한 감정이 쫙 교차하는 것들이 잘 그려지거든요. 네. 메르세데스가 속삭이듯이 불러요. 에드몽, 에드몽 몇 번 에드몽, 에드몽 이렇게 이제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네. 메르세데스가 에드몽 앞에 나타났던 것, 몬테크리스토 백작 앞에 나타났던 것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의 아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결투를 하려고 갔잖아요. 네. 내 아버지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그 시점에서 차라리 저 손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유언장도 쓰거든요. 내가 이 결투에 패배해서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그런 미래를, 그런 최후를 설계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복수의 끝에 내가 저지른 죄도 많기 때문에 그의 손에 의해 내가 죽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하리라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메르세데스가 나타나서 아들에게 사실 너의 아버지가 이토록 파렴치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테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1000마디 말보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눈빛과 속삭임을 전달했던 거죠. 그러면서 휘청거릴 때 당테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요? 당신 팔 좀 빌려줘요. 이게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오호 이거 작업하네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불붙는 중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불붙는 중년의 사랑에 뭔가 다행이로 다시 한번 막 사랑이 불타오르고 그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정념들이 막 다시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라는 결말과 좀 다르게 벌어진 거죠.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메르세데스는 아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방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테스는 하이데와 함께 떠나가기도 하죠. 물론 대단히 속물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읽는다면 당테스를 인생의 진정한 승자다. 딸뻘에 더 젊은 하지만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 혹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을 다시 억지로 연결시키고 이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 메르세데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녀 역시 그 시대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돌보아줄 수 있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볼 겨를이 있었죠. 네. 레미제라블의 팡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도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메르세데스라는 캐릭터는 만약 당테스가 떠난 이후에 자신의 사촌 오빠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메르세데스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너끈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소설 문학 작품에서는 동시대의 레미제라블의 맞아요. 팡틴이고요. 또 하나로는 영화 이탈리아 배경이긴 하지만 지중해 권을 배경으로 한 말레나 같은 영화가 우리에게 그런 메르세데스에게 닥칠지도 몰랐을 그런 일종의 또 하나의 평행 우주를 그려낸다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봐도 되잖아요. 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메르세데스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욕할 수도 있지만 또 그녀의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봉합해서 메르세데스와 당테스의 새로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통속 소설의 하나로 끝났을 텐데요. 삶은 엇갈리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 엇갈리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이어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뒤마가 잘 보여줘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도 여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테스는 메르세데스를 진심으로 용서했는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통속적인 그 어떤 용서와 사랑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의 감정을 품고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복수를 마친 뒤 이 백작의 마음은 어땠을지, 백작에게 남은 게 있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복수 이 통쾌한 사이다의 뒷맛이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네. 이미 했습니다. 네. 통쾌함을 안겨주는 복수라는 것이 어떤 이 쓴맛을 남기느냐. 이 당테스가 예기치 못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복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공격과 파괴, 어쩔 수 없이 상대의 폭력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이 폭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앞에서 인간성이 마모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대체로 겪게 됩니다. 군인이 정당한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고 때때로 그 군인이 복무하는 국가가 전쟁 상태가 되었을 때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폭력 그리고 형용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합법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전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범법자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전쟁을 경험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도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아무리 이것이 우리의 나라 우리 공동체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로 인간의 영혼에 정신에 굉장히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폭력을 반복해서 휘두르다 보면. 일전에 제가 어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안학교에 네. 교사로 자원봉사로 몇 년간 이렇게 일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해서 갔어요. 네. 갔는데 남학생들이 거기 모여있는 남학생들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노출되어 있는 팔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네. 그냥 귀여운 소위 말하는 타투가 아니라 네. 그 일본 야쿠자들이 할 만한 그런 진한 그러니까 피해자 학생들이? 피해자 학교라고 해서 갔는데 어떤 뭐 그 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쫙 문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피해자 학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제 안심시키려고 하셨는지 너털웃음을 지으시면서 원래 뭐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슨 의미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근데 겪어보니까 네. 피해를 겪은 친구들이 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강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자기를 괴롭혔던 강한 아이들을 흉내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문신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새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분이 웃으면서 뭐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들 되게 많이 설명해줘요. 좀 심각하다. 학교 폭력의 문제만이 아니죠. 네. 왜곡된 어떤 그 위계 질서에서 오는 왜곡된 부당한 명령에서 피해를 보았던 사람이 그 지위에 갔을 때 동일한 모습을 혹은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흔을 갖게 되죠.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금씩 모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걸 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건 치료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냐 하면 이걸 외면하고 혹은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더한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물과 싸우려고 하다가 괴물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큰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복수가 인간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정당화시키면서 더한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일종의 PTSD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아직 괴물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PTSD를 다른 치료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을 통해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정당하기 시작하면 이 옳은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내 나라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후에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세상이 내 옳은 일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훈련받은 폭력을 다른 일에 투사한다든지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이 가해 학생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새겨진 상처를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강한 폭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괴물과 다투다가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백작은 뭐예요? 백작의 복수도 폭력이 들어가 있는데? 백작의 복수도 그래서 백작이 더한 괴물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기까지 이미 작품이 도달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펴본 5권짜리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몬테크리스토 백작 비긴즈라고 해도 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편이 이런 게 있는 거죠. 5권은 사실 일종의 프리퀄인 거예요. 사실 그 뒤에는 50권짜리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흉악한 대살인마 몬테크리스토 백작 50권짜리 시리즈가 있고 그는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는가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수를 완성한 이후에 그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그가 정당하게 복수할 대상은 세상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는 복수의 과정에서 생긴 어떤 괴물의 내면을 투사할 세상을 향해서 투사할 기술과 역량만이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멈출 수 있었어요. 에두아르의 죽음 앞에서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어서 그는 멈추게 되었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던 메르세데스가 있었죠. 에드몽 이렇게 불렀던 메르세데스의 부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장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도 살 수 없어요라고 했었던 하이데 같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비롯한 몬테크리스토 백작, 부손이 신분 등등의 가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리에 내버려 두고 이 괴물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얼굴로 나라는 원래의 얼굴을 찾아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통속적인 복수국으로서 대단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통속적인 복수국을 뛰어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설의 끝을 맺는 문장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자, 이 얘기는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남긴 걸까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하이데와 떠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쭉 떠나는데 떠날 때 그를 배웅하러 나온 커플이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앙 모렐과 그의 연인인 발랑틴. 발랑틴은 누구냐면요. 빌포르의 딸이에요. 또 이렇게 연결돼요? 네네네. 빌포르의 딸인데요. 네. 이 빌포르의 전처 소생이죠. 전처였고 그리고 빌포르 작품이 진행되는 당시에 살아 있었던 당시 빌포르의 아내가 이 발랑틴에게 유산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안에 막 이게 연쇄 살인극을 벌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발랑틴과 막시밀리앙 모렐이 연결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여기서 일종의 사랑의 땅굴을 파는 역할을 좀 도와주었다. 그의 연애 상담을 해주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해둡시다. 그리고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커플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막시밀리앙과 이 발랑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파리아 신부에게 물려받았던 유산을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전에 파리아 신부에게 물려받은 것들이라고 하면 섬에 숨겨져 있었던 몬테크리스토 섬에 숨겨져 있었던 막대한 돈 네.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아 신부에게서 훈련받은 지성, 지혜도 있죠. 그리고 그가 파리아 신부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작품 내내 그는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비록 그 누군가가 자신의 원수들이었긴 했지만 세상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들이긴 했지만 그 누군가들을 파멸시키는 일에 유산을 활용해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헤리티지를 사용했던 방식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에 그가 유산을 사용하는 방식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커플 그 어떤 그 가문의 원한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합된 새로운 커플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종잣돈을 만드는 일에 이 유산을 활용했던 거예요. 이 작품에 거의 드물게 나타난 이 유산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렇게 유산을 주면서 하이데와 함께 지중해 바다로 떠날 때 막시밀리앙 모렐과 발랑틴에게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기다림과 희망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삶에서 절반의 성취 혹은 나머지 절반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남겨진 절반을 이후 마지막 삶의 마지막 장에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작품 시작 부분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네. 투옥되어서 복수할 날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리고 나가서도 섣불리 복수하려 들지 않고 정말 치밀하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기다린 끝에 하나하나 복수를 해나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가 생각했던 복수의 마무리가 썩 달콤하지 않아요. 맞아. 뒷맛이 씁쓸해요. 네. 그에게는 기다림은 있었지만 사실 희망이랄 것은 없었던 거예요. 희망을 근데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작품의 말미에서야 비로소 하이데와 함께 떠나는 과정에서 여전히 나와 같은 삶도 계속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다라면 이제 젊은 막시밀리앙과 발랑틴이 마주할 미래는 또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여전히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라는 것을 삶이 정말 지옥 같다라는 것을 에드몽 당테스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희망으로 그 기다림을 버티진 않았죠. 희망으로 버틴다기보다는 정말 이를 악물고 복수하고야 말겠다. 증오, 적개심, 분노 이런 것으로 그는 그 기다림을 채웠던 거예요.
근데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가면을 벗어던진 에드몽 당테스가 자기가 복수하는데 그 기다림을 구현하는 데 쓰여졌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너희들은 분노심, 적개심, 복수심으로 기다림을 이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망으로 기다려라 라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지금 고단한 시절을 통과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 아마 절대 다수가 희망으로 이 기다림을 통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고장의 말로 하자면 버틴다가 아니라 견딘다. 견딘다. 예, 견딘다를 우리는 견딘다라고 합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견디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견딤의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분노가. 복수심이 내가 잘 견뎌가지고 있네 이것들 다 빡조내 뿐다. 빡조 잘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다 으깨버리겠다. 스매시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내가 견뎌가지고 이것들 다 빡조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버티기도 하죠. 그런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던 시절에 그도 그랬지만 하지만 그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기다림을 희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에 그가 도달한 지점을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끝, 희망, 삶의 이유가 그를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이데라는 존재가. 작품에서 하이데는 되게 수동적이고 크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런 보이지 않았던 그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유가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분노와 적개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딱 지금 이 시점, 정확히 이 시점에서 되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분노로 견뎌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이야기 에드몽 당테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다리시되 희망으로 기다립시다. 희망하며 기다려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의 막장 드라마 비교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자극적이고 또 그만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막장극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지금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 끝으로 짚어보면서 마무리하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이 쓰여졌던 창작 배경, 그 뒤마의 시대,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들의 시대 19세기 프랑스가 사실 더한 막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되게 큰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각기 다른 작품으로 위고와 뒤마가 그 시대 사람들이 희망을 주었었던 것이죠. 뒤마는 이 작품을 통해서 통쾌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통쾌감에 함몰되어서 그 당시의 사회가 구현하지 못하는 정의를 사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에 함몰되기를 바라지 않고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통속적인 복수극으로서 시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즐겁게 재미있게 읽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작품이 복수심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탐색하는 모험을 떠나가는 인간의 여정, 또 다른 의미의 에드몽 당테스 비긴즈, 뱃사람 신드바드 비긴즈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네.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8번째 시간으로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으로 만나볼까요? 서양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서양 작품들을 다루면서 이번에는 동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루고 싶다. 오랜만인데 동양. 네, 근데 약간 묘한 면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동양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서양 사람이 쓴 동양 이야기. 네, 펄벅 여사의 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대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